진도에서 24일 만에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여전히 10명입니다. 유가족들은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국회 상황대로라면 단식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기습 발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쌀시장 개방의 명분들,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맹점이 많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어려운 용어풀이부터 쌀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30년 논란의 역사까지 중점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에 러시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도청으로 확보됐다는 이 통화 내용의 진위 역시 논란입니다. 이 소식도 보도할 예정입니다. 7월 18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왜곡하는 악성글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입장을 유가족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단식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왜 셈빠른 사람들처럼 보상을 더 요구하지는 않고 진상규명에 다 걸고 있는 것인지, 대체 무엇이 가족 잃은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5반 고 오준영 군의 아버지 오홍진 씨 중계 카메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TE망을 활용한 중계 방식이기 때문에 문답에 잠깐씩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오홍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단식 벌써 5일째인데요. 단식 처음이시죠? 네. 네,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렇죠, 처음이죠.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몸은 극도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도 자식이 배 안에 있었을 때 그 고통보다는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래, 그 자식의 아픔보다 고통이 덜하니까 그 상태는 괜찮아요.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명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라는 그 증언은 안 나오고 제출 자료도 안 내놓고 하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은 없는 조사위원회, 정치권이 보통 이렇게 타협을 잘 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지만 기소권은 없이 수사권만 부여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만약에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그 관점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뭐 이제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고가 또다시 만약에 났을 때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학생이건 아니면 일반 뭐 시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기소권이 없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나 국회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족대책위원회가 대통령과 재면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특별법,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어떤 협상을 벌이고 그래야 될 텐데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될 이유요.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 여야 이분들이 그 협상을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위에 눈치만 좀 많이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야나 당시 수장들, 뭐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도 유가족 대책위에서 청와대로 대통령님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과 이제 면담 개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이루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과연 우리 유가족과 똑같은 마음이라고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마음으로 진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여줬으면 그런 모습들 진짜 이 세월호 이 부분 진상 또 특별법 이런 거를 진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요구하고 오늘도 그 유가족 가족 대책위에서 청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광화문 농성장 주변에서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악성 글들이 떠다니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제 개인 생각도 있고 또 많은 우리 유가족 부모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고 형평성이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고 일반인이고 뭐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없이 그대로 서서히 침몰돼 가서 그 죽은 거 진짜 방송에서 생생하게 방송을 해주면서 그것을 자기들도 눈으로 봤었는데 그런 모습 자체를 외면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마치 뭐 뭐를 달라 아니면 뭐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만이 논리를 피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분들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으면 이 일에 대해서 말리지는 말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참 안타까움만 뿐입니다. 오홍진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요, 우리 세월호에 희생된 그 학생들, 그리고 인천에서 나이 많이 드신 그 동창분들 여행 가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그냥 규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었어야만 됐나 그런 의문 이런 것들을 저희나 시민들이 좀 같이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의 일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식하시느라 가뜩이나 심신이 고단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 각별히 돌보시면서 또 시민들의 연대, 응원 이런 것들 있다는 사실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 오준영 학생의 아버지 오홍진 선생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94일째인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장소가 식당 칸인점 그리고 소지품 등을 토대로 신원을 세월호 조리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한 명 줄었지만 여전히 10명의 소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유가족들의 단식은 가장 힘든 고비라는 5일째를 맞았습니다. 종교인 등 13명이 연대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농성장 인근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이 유가족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 카메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죠. 네, 윤이나 PD. 네, 유가족 단식 5일째. 다른 분들도 걱정입니다만 우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던 분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 단식을 하던 유가족 두 분이 병원으로 이송됐었는데요.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현재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죽을 각오로 단식에 임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고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유가족들은 내일부터 적어도 3일 이상을 더 국기를 끊어야 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유가족들이 현재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 총 15명이 연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기독교에서 최영국 목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는 결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며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연대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단식 다 굶는 것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동조단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조 연대 단식 동참하신 분들이 13분입니까? 15분입니까? 13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15명이라고 했던 점은 13분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유가족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들이 유가족 비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뭘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극우 보수 시민단체들은 유가족들이 특례 입학이나 의사상자 지정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 시위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엄마부대 봉사단 등의 단체가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죽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당신은 부모가 아니냐며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 황필규 변호사는 이들이 말하는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 입학 등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상자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가족분들은 한 번도 의사상자를 뭐 지정해달라고 주장한 바가 없고 그 대한변호사협회랑 그 가족대책위가 공동으로 만든 입법 청원안 350만 명이 서명하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서명을 한 그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 가족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듯이 주장을 하는 거는 명백히 잘못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주장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새누리당사 앞에서 했더군요.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했던데 성사가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특별법 통과 무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조만간 자신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6월 국회가 끝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새누리당사의 최고위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가 왜 쓰러져 갔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유족들의 이 간절한 호소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가족들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을 외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7월 국회가 월요일에는 열릴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군요. 여야 물밑 협상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야 특별법 TF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여야 간 협상 일정도 아직 잡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롱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별법 처리를 언제 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만이죠. 희생자 수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원이 정확히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 식당칸에서 발견된 희생자는 세월호 조리사 여성 이모 씨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시신의 소지품을 살펴본 결과 이 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추가 희생자가 발견되면서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세월호 탑승객은 1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정부가 오늘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은 여론을 무시한 기습 발표라며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부터 정부 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농민들은 정부 발표가 이루어질 때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즉 개방을 미루기 위해 늘려온 외국쌀 의무 수입량이 오히려 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세와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10년간 세계무역기구로부터 관세와 유예라는 특혜를 받았고 이후 재협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예를 거듭할 때마다 그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고 지난해 의무 수입 물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9%인 40만 9천 톤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관세와 유예 대신 높은 관세 유지를 통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설사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계속 양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국 농정에 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관세와 발표가 예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저녁 전국 농민회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시작될 무렵에는 쌀을 던지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김영호 전 농의장과 강다복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의장 등 4명은 삭발로 항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가 성급하게 그리고 기습적으로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어떤 국회 날치기도 아니고 기습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가 이제 쌀 관세화를 선언하더라도 9월 말에 선언해도 늦지 않거든요. 또 그 시기가 가장 적당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7월 달에 기습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불통으로 가고 있고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농민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농가에 피해가 미칠 것을 정부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을 미룬다고 해도 미루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면 지금 아예 개방을 선택해서 수입되는 외국 쌀에 관세를 높게 물리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쌀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의무 수입량은 정부 협상력에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협상도 안 해보고 농민 피해가 뻔한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농피아 단체들을 앞세운 요식 행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쌀 개방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대표적인 이유는 의무 수입 물량입니다. WTO와 협상을 통해 쌀 개방을 유예해온 지난 20년 동안 개방 유예의 조건으로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늘려왔고 올해 그 양이 40만 9천 톤, 국내 쌀 생산량의 9%에 이르게 됐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 수입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의무 수입량 40만 9천 톤은 그전의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차 쌀 개방 유예 기간이 올해로 끝난 이후에도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은 연간 1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쌀 개방을 2017년까지 다시 유예하면서 35만 톤이었던 의무 수입 물량을 80만 톤 이상으로 늘리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협상도 안 해보고 의무 수입 물량의 대폭 증가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6월 농산물 협정문 어디에도 관세와 20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무조건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또 유일하게 쌀이 이렇게 관세화 유예, 다시 말하면 전면 개방이 유예된 품목인데 이것은 WTO에서도 쌀 관련 국가들끼리의 협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은 미국, 중국, 태국 등 쌀 수출국들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결정되더라도 WTO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이미 쌀의 경우에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협상도 안 해보고 또 협상 카드도 2개, 3개 준비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쌀 관세화 하겠다는 것은 그 높은 관세를 유지할 근거도 논리도 사례도 없다 보니까 그냥 쌀 시장을 완전히 내주자는 뜻입니다. 정부가 필리핀 사례를 강조하지만 쌀이 부족해 의무 수입량을 늘려도 되는 필리핀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필리핀은 약 1년에 쌀이 100만 톤 정도 수급해서 부족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더 의무 수입으로 늘려주더라도 자기네의 이익이 되면은 수입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쌀 개방 후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한 고율 관세 부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거대 쌀 수출국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추진 과정에서도 쌀은 양어 제외, 다시 말해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두겠다지만 정부를 믿어달라고 할 뿐 명확한 보증 수단이 없습니다. 고율 관세를 당장은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율 관세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번 발표 때 확답을 피했죠. 결국은 고율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 통상 환경, 국제 환경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뜻하는 대로 고율 관세는 당장은 가능하지만은 상당 기간 관세 감축, 관세 철폐의 압력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쌀 시장 개방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금년 말 쌀 관세와 유예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관료가 협회장 등으로 있는 이른바 농피아 단체들이 동원됐고 공청회도 지방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다 무산되는 등 정부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도 돼야도 않고 지방 공무원들만 모아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2차례나 무산되면서 해놓고 나서는 공청회를 열었으니까 마치 정당한 절차를 겪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장관들의 말을 그대로 거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자질이 부족한 아니면은 교활한 그런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쌀시장 개방 문제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0년 넘게 사회 갈등을 일으켜온 사안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만큼 박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일방 통보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행정부, 농민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통합진보당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야당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정부 발표 나온 직후에 야당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놨더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토론회에서 농업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을 거론하며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WTO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않고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를 부과하겠다는 건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뭐든지 일방통보라면서 여론에 귀 닫고 탁상 행정을 즐기고 있다며 정부의 쌀 개방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재윤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은 우리의 생명 산업인 쌀 생산 기반을 붕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입니다. 특히 농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협상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관세화를 결정한다는 것은 쌀 산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대변인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게으름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사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와 농민단체,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통합진보당의 김미 의원은 쌀시장 개방에 맞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쌀 개방을 지금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식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농업을 살려서 그와 같은 개방 체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 기초 식량 보장법, 또 쌀 자급률 법제화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쌀시장 개방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김승남 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거나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의견이고 일부 농민단체나 야당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등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곽화 PD는 잠시 뒤에 재보선 소식 등 알아볼 때 정치권 소식 다시 연결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쌀시장 개방 문제가 매우 첨예한 사회 이슈였던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후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농업을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국가가 쌀시장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쌀시장 개방 반대 입장으로 여겼던 농민들에게 박 대통령은 당선 뒤 1년 8개월 만에 배신감을 안긴 셈입니다. 당시 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시장 개방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이 빚어진 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입니다.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정부가 쌀시장 완전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강신혜 PD가 쌀시장 개방 논란 30년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쌀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폰다델 에스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때부터였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1990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다룬 MBC PD수첩
그래도 농촌은 포기할 수 없다 편에 방송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언론인 해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개방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의제가 된 1991년에는 농협이 주도한 서명운동에 무려 1,300만 명이 동참해 최단기 최다 인원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1992년 대선 때 당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쌀 시장 개방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 1월에 출범했고 세계 각국의 농산물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만 쌀과 같은 식량 안보에 관련한 품목은 관련국 내부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예를 인정받게 되며 한국도 유예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5년 외국 쌀 5만 톤을 최초로 수입하게 됩니다. 한국의 유예 기간은 2004년까지 10년이었지만 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해 그 기간이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1년에 약 2만 톤씩 의무 수입량을 늘려왔고 올해를 기준으로 40만 9천 톤, 국내 쌀 생산량의 9% 정도를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에도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 유예 국가로 남아있던 한국이지만 정부는 오는 9월 수입쌀에 관세를 붙이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양어안을 WTO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WTO 회원국들과 관세율 협상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의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제가 제 발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조 의원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불법 행위와 사법부 능멸 언사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면 1억 5천만 원의 강제 집행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교조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 돈을 풀어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려고 돈을 까지 않고 빨리 까라 그거. 그리고 돈을 갖고 오시는 분이 돈이 얼마인지도 세가지도 않고 이렇게 옵니까? 예? 돈 받는 분들이 좀 세보세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세비 2년간 세비도 못 받고 지금도 이제 교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을 차압당하고 존재가 불쌍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을 차압당하고
교육위원을 퇴직하고 나서 예. 이제 교수로 복귀한 뒤에는 일체 뭐 손해배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퇴비 이외에 교수 월급 부분은 전혀 압류된 사실이 없다는 예, 없고요. 예, 그 조전영 의원이 아마 채권 그 빚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압류 목록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전교조 부분은 뭐 일원도 없고 이제 조전영이 이제 전교조한테 그걸 모아간 거죠. 언론 플레이를. 국회의원 할 때 세비 2년간 세비도 못 받고 지금도 이제 교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을 차압당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판세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파동과 세월호 사안 등에서 보이고 있는 불통 행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730 재보선 판세나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 우세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반면에 제1야당은 공천 파동 이후 이렇다 할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보아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김포에 갔습니다. 김포에서는 어떤 선거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홍 후보는 조상 대대로 400년간 김포를 지켜온 김포 사람이라며 김포의 세금을 5년간 30억 이상 내고 김포 발전에 이미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가 김포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을 꼬집는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두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뽑히는 의원의 임기가 1년 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까지 지낸 소문난 일꾼이야말로 1년 반 동안 시간을 헛쓰지 않고 제대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김포에서의 미래 계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며칠 공부하고 스터디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이해가 되고 또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김포는 지금 전체 인구 한 75%가 전월세 폭등 때문에 서울에서 이주해 오신 분, 또 새로운 꿈을 찾아오신 분, 또 결혼으로 온 다문화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께서는 계속 토박이론을 내세우면서 김포시 시민들의 갈등을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아주 구태인 지역 분열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인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홍 후보가 37.5%의 지지율을 얻어 31%를 얻은 김 후보를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6일 전국 성인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0.3%, 긍정평가는 46.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모노리서치의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조사 때 나온 부정평가 49.7%, 긍정평가 47.4%와 비교할 때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오르고 긍정평가는 1.12%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총리 유임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등 인사파동 여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달 셋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44%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지만 부정평가가 47%로 여전히 50%에 육박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상황은 5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730 재보선 공천 파동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4.8%, 민주연합 23.2%, 정의당 6.8%, 통합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연합 지지율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의 조사에 비해 동반 하락했는데요. 새누리당은 2.2%포인트 떨어졌지만 민주연합은 4.9%포인트 떨어져 새누리당 하락폭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새누리당 43%, 민주연합 26%,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순이었는데요.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는 6.4 지방선거 후 11에서 12%포인트 정도였지만 지난주엔 13%포인트, 이번 주는 17%포인트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와 신임 당대표 선출 등으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노린 반면 민주연합은 공천 파동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 김무성 대표에 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서청원 최고위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강원도로 떠났더군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있었던 전당대회 후 모든 당무에서 장치를 감췄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예 지방행을 택하자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당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 2위에 그친 뒤 입원했다가 어제 강원도로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가족과 함께 강원도 휴양시설에서 당분간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최고위원 측이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지방행에 대해 나하고 이미 다 이야기한 사안이라고 담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돼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239명이 탄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이후 4개월 만에 참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들 중심으로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쌀시장 개방에 관한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안을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용어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특히 무역 분야만큼 용어의 겉모습하고 실제 속뜻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드물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살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4대강 죽이기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용어는 관세화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물려서 국내 사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관세를 물리는 대신에 어쨌든 문을 다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관세화라고 하면 완전 개방을 뜻합니다. 또 거기에 상대적인 개념은 부분 개방을 의미하는 MMA, 우리말로 최소 시장 접근이라는 표현입니다. 관세화, 그러니까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특정 품목의 어떤 일정한 양만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를 안 하고 MMA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웨이버라는 용어도 있고 양허 많이 듣는 용어인데 양어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말입니다. 예, 우선 웨이버라는 말은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무를 면제받을 때 그때 쓰이는 말이 웨이버입니다. 그래서 쌀은 바로 이 웨이버 협상을 통해서 관세화, 개방을 안 하고 MMA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또 양허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양보하고 허락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관세를 없애달라고 하는 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요즘에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 할 때 쌀을 양허 대상에서 빼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FTA나 TPP 협상을 할 때 수입 쌀에 물리는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산 쌀을 보호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사실상 경제 규모로 볼 때 미국과 일본 사이의 FTA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쌀 시장 개방 정부가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예, 사회동향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제 전국 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에 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69.8%, 거의 70%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라는 응답은 18.7%,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3배 이상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또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은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고요. 전면 개방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1.5%에 그쳤습니다. 또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값싼 수입쌀에 밀려서 쌀 산업의 피해가 클 거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응답 역시 68.3%가 됐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이게 사회동향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것이죠. 쌀과 관련된 쌀 개방과 관련된 여론조사 이외에도 또 다른 현안을 물었더군요. 예,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독립적인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줘야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네. 이 사회동향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58%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으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35.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인사실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55.5%, 안 해도 된다라는 응답은 35.4%였고요. 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7.8%, 그리고 부정평가는 48.9%로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다 종합해 보더라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인사 실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법에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보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밀양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찰청이 정경과 의경들을 밀양에 대거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쓰인 돈들이 세금이 꽤 많아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개월 동안 경찰청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경찰 병력 전체 14만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청이 책정한 예산은 숙박비, 식비 이런 걸 합해서 16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밀양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경찰청이 원래 다른 곳에 있는 전의경 급식비, 그리고 경찰 기동대의 급식비, 그러니까 밥값입니다. 이 밥값 예산 총 22억 7,800만 원을 빼서 전용해서 그 밀양 송전탑 병력의 숙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전의경 급식비가 전용된 건데 송전탑 반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전체 숙식비가 38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에 58%에 해당하는 돈을 딴 데서 써야 되는 밥값을 그쪽에다 돌려서 쓴 겁니다. 경찰청은 전의경도 그 현장에 투입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투입된 전체 전의경 수가 다른 경찰, 일반적인 직업경찰 병력 전체를 다 따졌을 때 3.9%밖에 안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불필요한 병력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결국 이것은 혈세 낭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낭비도 낭비라는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의경 급식비 그리고 경찰 기동대의 급식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급식비는 전체 기동대와 전국에 있는 그리고 전의경 전체의 급식비인데 그것을 밀양에 투입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전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전의경한테 주기로 했는데 일반 경찰들, 직업 경찰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박남춘 의원이 밝힌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만 관련 내용이 또 있어요. 정보 수사 경찰관들이 밀양에 대거 투입됐었다는 내용도 있군요. 이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밀양 송전탑 지역에 정보경찰 10,000명이 투입돼서 사실상 주민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들은 사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정보 경찰들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을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밀양 현장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2,900명의 정보경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역시 연인원입니다. 특히 송전탑 갈등이 최고조였던 작년 10월 한 달 동안에는 하루 평균 190명, 하루 최대 190명, 그리고 평균으로 볼 때는 111명의 정보경찰까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의 전체 숫자가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인 것을 계산해 보면 주민 평균 2~3명당 정보경찰 1명이 투입된 셈입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밀양시 한 곳에 하루 평균 111명이요. 네, 참. 자, 국제신용평가사죠. 스탠더드앤푸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예,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오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규제죠. 이거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늘리고 한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피치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번에 스탠더드앤푸어스 보고서는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과 부채 수준이 이미 악화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한국의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출 규제 완화가 몰고 올 최악의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LTV, DTI 규제 완화를 강행할 경우에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간접적인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외신들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고 가죠. 어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 미사일 격추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변에서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반군이 교전을 벌이는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여객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사일 피격이 맞다면 누가 쐈는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러시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더군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소속의 대원들하고 러시아 정보장교 이런 사람들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라는 통화를 나누는 도청 2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반군 대원들끼리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100% 민간 항공기다라고 말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도청 자료를 보면 현장 조사를 다녀온 반군의 사령관이 러시아 정보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민항기이고 또 여성과 아이들이 가득하다라고 전화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보장교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라고 짧게 대답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 도청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군 쪽에서는 이 도청 자료,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놓은 도청 자료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설픈 선동전의 일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걸 누가 쐈나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전이 워낙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아예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어제 밤을 기해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상군 투입은 유엔이 제안한 5시간 동안의 인도주의적인 휴전,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다가 물, 음식, 의약품 이런 것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휴전, 5시간 동안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즉각 단행됐습니다.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탱크, 장갑차 이런 걸로 시가전을 벌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된 어제 하루만 해도 2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이 중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열하루째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260명, 부상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단 1명입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의 규모 그리고 지역을 넓히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벼가 씩씩하게 자라 올라오는 논에 서면 작은 지평선이 보입니다. 천평논이 만드는 수평의 선이라 만경의 평야에서 보는 장쾌한 지평선은 못 됩니다. 모판에서도 한 뼘 높이로 고르게 자란 벼는 논에 옮겨와서도 그만한 높이를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삭도 그 높이에서 패지요. 작은 논에서도 병들고 시드는 개체가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대개 고르게 크고 고르게 열매 맺습니다. 그 작은 지평선.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이 5일째, 조금 있으면 6일째를 맞게 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위험해 보입니다. 단식 중단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시작한 단식이기 때문에 여야가 나서서 어떻게든 중단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별법 표류의 책임 대부분이 여당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특별법 관철과 단식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길거리에서 석고대죄 코스프레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새누리당은 거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방선거 때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참패 가능성이 수치로 보여졌지만 지금은 730 재보선 판세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심은 당락을 가르는 숫자일 뿐입니다. 뉴스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